혼자야 반갑습니다. 저는 세아브라건 학술기관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최연소 어린이와 함께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29차 불합포럼 국외 불자의 신행생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에 앞서 먼저 나무부타야 신념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부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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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부타야. 다음은 저희 세화불학원 회주이신 법안 스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실 오늘 저는 이 수계살림이 신도들 수계법회가 있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 김호성 교수님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이제 미얀마, 대만, 뭐 중국 해서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초창기 동아시아 불교 의례문화연구소로 있을 때에 이제 우리나라의 신행 문화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이래로 이제 그 학문적으로 다룬 적은 또 국외적으로 학문적인 다룬 적도 있고 그러지만 또 올해 이 법 학회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엮었습니다. 이 학회가 되기까지 우리 이성훈 교수님 이하 학회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수고들 많았고 또 이 쉽지 않은 논문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또 BTN 그 양유건 기자님은 학술적인 건 전문으로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개불자 신행생활 불학 포럼에서 좌장 김호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오늘 자료집 불합포럼 29차 불합포럼 자료집 뒤에 연락을 쭉 보다 보니까 2010년 5월 3일 불교의 문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발기 모임이 서울 인사동 대중식당 초원에서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참여자 이름에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2011년 9월 3일 조계석 국회회의장에서 열린 그 세미나에 연구소 발대식 겸 제1차 세미나에 제가 또 좌장을 한 일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제 이름이 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함께 참여했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또 학교에 매여 있었고 2010년부터 작년 8월까지 15년 동안 학교에 또 매여 있기도 했고 또 제가 신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토불교에 꽂혀가지고 개척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아주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법안 스님이나 이성훈 스님이 정말 이 세화불학원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감탄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이제는 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운 입장에서 기회가 되면 저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논문도 한 편 실어주셔서 감사하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국외불자의 신행생활 발표 내분인데 정말 중요한 나라들이 다 망가된 것 같습니다. 대만, 몽골, 또 우리가 참으로 생소한 UAE, 아랍에미리트, 또 미얀마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좋은 발표를 듣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불교의 신행생활에 있어서 이웃나라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어떻게 참조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해답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많은 스님들, 여러 스님들도 오셨으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로 타이완 불교의 수행생활 1949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 제목인데 논문에 작성해 주신 작성자는 수 교수님, 하동대학 교수님이죠. 중국말로 시여우가 되나요? 시우여우 스님 발표를 우리 한양대학교에 계신 왕효림 스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효림 스님 청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효림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의 원고 저자 스님께서 현장에 참여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대신 간단하게 요약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불교도의 수행생활 1949년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대만 불교 신자들의 수행생활을 불광산, 독고산, 중태산, 자재 등 이른바 4대 명상의 발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단체들이 부상은 대만 경제 성장과 사회의 현대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대만 불교의 장기적인 발전 경로를 도찰해보면 불교가 부흥하고 있는 하나는 1950년대부터 불교 유교 사상의 불교의 세속 참여와 인간 불교를 지속적으로 제창해 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은 장기간의 실천과 확산을 통해 불교의 포교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만 불교가 현대 산업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만 불교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종교가 현대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산업 상업 사회의 구조적 요구와 개인 종교적 요구를 동시에 동시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현대 종교 환경 속에서 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로 사람들을 이끄는 측면에서 볼 때 불광산, 독고산, 자재, 중태산 등 대형 불교 단체들은 수많은 구성원들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 배경을 지닌 신자들을 다수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때로 친목회나 자선단체를 조직하여 사회 참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광산 교단은 교육활동을 중시하여 특히 사회교육, 가정교육, 생활교육 영역에서 두드러진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 불교의 법회는 중국 대륙 불교의 전통을 개선한 것으로 이는 대만 불교 신자들이 주요 수행 방식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중 불교는 고통을 구제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궁극적 목표를 삼으며 이에 따라서 자선사업은 대승불교 수행에 있어 중요한 실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0여 년간 대만 불교는 인간 불교를 이치를 내세워 세속에 참여하는 통역 활동을 사회적 자립 부재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대만 불교의 문화적 특성은 기존의 중국 불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문화적 성격은 입체성, 국제성, 다원적 전승, 여성 지도자의 구상, 교단 내 남녀 평등, 그리고 새로운 교리와 신종파의 형성, 예를 들어 법고산의 법고중 창립 등등에 있어 다양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대만 불교 신자들의 수의 양상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이를 하나의 단초를 삼아 대만 불교의 모델이 전 세계 불교 신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PPT 만드신 거 이분이 만든. 이게 제가 안 보셨어 이거? 아니요, 제가 저자가 아니어서 이거를 하는 데까지 그냥 아, 네. 잘 못해도 안 뭐라고 안 해. 아, 네. 부분은 네, 현재 대만의 주류 종교를 자리 잡을 때로 통째로 봤을 때 불교가 상당한 비율수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간 불교를 봤을 때 전통적인 불교 사상학 지침을 다른 점에 그 입체성을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 불교하고 비교할 때 대만 불교의 특징을 이렇게 저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입세성, 입세성, 다운적 전승, 여성 지도자의 주장, 벽연 내 남녀 평등과 식물 유한 신용 조사들. 중대선사가 대중에 있던가요? 네, 대중. 대중에 있어요. 저기 대중이죠. 네? 네, 그냥 천천히 넘어가세요. 네. 네, 넘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AI가 만든. 무색에서 만드신 AI가 만든. 그 이세현 선생이 설명하는 게 맞잖아. 아 저분이 만들어 온 거를 그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읽기 힘드니까 한글로 바꾸라니까 훨씬 더 잘 만들어줘요. 잘 만들었네. 진짜. AI가 큰일 하구만. 요약하는 거 좀 지난번에 해교법사 지난번에 우리 그 모셨던 뭐 법보사 하셔서 네, 해교 네. 아니었나요? 해교법사에 나오네. 저 있네. 해교에서 그때 우리가 2016년에 온 그분이 아니고 현재잖아. 저거는 고승전의 해교 말하는 거. 저건 그때 아, 그의 그러네. 모습이야. 네. 고성된 해교. 네. 옛날 그의 생각이 모습이 있나요? 네? 출전은? 네. 아, 지금 네. 아, 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다 나왔어요? 이거 사진 찍어서 그분 보여줘야 된다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네, 주실 거예요. 네, 제가 보내드리려고. 안 넘어갔는지. 대만 불교에 대해서 우리 김호성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왕수장님은 전공을 뭘로 하셨습니까? 한국어 교육 전공입니다. 그 타이완 사람 있어요? 아니요. 중국 대륙 중국. 네네네네. 아, 대만 불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시겠네요. 전공도 안 하시고. 네. 그러시구나. 네. 오늘 그 좋은 뭐 논문인 것 같습니다만 필자가 안 계시고 저도 필자가 계시면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성훈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그 불광사에서 잠실 불광사의 그 스님 불광 출판사 하시는 지원 스님인가? 지용 스님이 주재하실 때 그 불광 연구원이 좀 활성화됐었어요. 그때 이제 서재영 박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타이완 불교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사 연구를 좀 하서 팀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팀을 짰는데 저도 그 중에 멤버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타이완에 한 3번 그 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러 3번을 갔고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논문을 하나씩 글을 하나씩 이렇게 내라고 그래서 내고 그때 나오던 잡지 전법학 연구에 실리고 또 이후에 불광 출판사에서 또 이제 별도의 단행본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키워드 타이완 불교를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키워드는 인간불교라는 말이에요. 인간불교인데 인간불교의 그 맥을 따져보면은 폐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폐허 스님이라는 분은 그 성운대사에 사실은 스승인데 아까 얘기한 그 4대 산문의 모든 스님들이 다 포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계적으로는 성운대사의 스승이 그 폐허 스님인데 폐허 스님은 중국 불교 근대의 4대 고성 중에 한 분이에요. 4대 고성이라 그러면은 선 쪽으로는 이제 허운 스님이 허운 법사고 계율 쪽으로는 이제 홍일 법사, 전토 쪽으로는 이제 인광 법사,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으로 불교 개혁이나 교육 쪽으로는 타이시 태어 스님인데 중국은 스님을 그냥 법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태어 스님이 하신 일 중에 그 말하자면은 청나라 민국 이렇게 넘어오면서 불교가 이제 대륙에서도 아주 쇠퇴해지는데 태어 스님이 이제 당신이 있는 곳곳마다 불학원이라는 이런 우리로 말하면 강원이나 성가대학이에요. 불학원이라는 걸 이제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여기 지금 이름 바꿔서 세하불학원이라고 했지만 세계불학원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태어 스님의 세계불학원이었습니다. 그 스님 만든 불학원 중에 세계불학원이라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여기처럼 그 다양한 중국 전통 불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불교를 좀 이제 고찰을 해야 된다 이런 좀 개방적인 취지를 가졌던 분인데 그분의 불학원에서 잠깐 공부를 하신 분이 성운법사 불광산사의 이제 성운대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중요한 제자가 인순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인순 도장인자에다가 순조로울 순자를 쓰시는데 이 스님은 제가 알기로는 100세 이상 사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사셨던 분이죠. 그런데 인순 스님은 그 유명한 학생이에요. 타이완 자체에서도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뭐 심지어 일본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분 저술을 번역할 정도로 그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학문적 저술을 유식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런 많이 내는 그 학생입니다. 인순대사라고 하는 분이. 근데 인순대사가 그 태어 스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근데 이제 태어 스님 주장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계리계기다 그래요. 이치에도 맞아야 돼. 개합이 돼야 되고 근기에도 개합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불교를 보면은 이치에 개합하는 쪽으로 스님들이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많이 했는데 연구를 하고 많이 했는데 근기에는 이게 개합이 안 됐다. 근기에 개합이 된다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개혁을 해야 된다. 발맞춰서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운대사하고 인순 스님한테 그 인간불교라는 이념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순대사한테 저걸 받은 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그 인순대사의 제자가 자제공덕회 정엄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이지만은 비구 스님이 인순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배우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자기구제, 사회복지, 의료복지 이런 등등 다양한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근데 이제 그 4대 산문 중에 이제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아까 전에 법고종이라는 종파가 되었다는데 그 법고산사인데 법고산에 성문법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종문을 이룬 분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갔었어요. 이 스님이 그 성문법사인데 이 스님은 일본 유학파예요. 일본의 그 1년종 계통의 그 학교 중에 대학 중에 그 무슨 대학이고 이름 있었죠. 입정대학. 입정이라고 세월 입사 이제 말을 적어서 입정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학생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도량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큰 적을 했지만은 그 스님이 내세우는 이제 이념 모토도 인간 정토를 얘기해요.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아니고 이 땅의 정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인간 정토를 내세워서 대만 불교 전반적으로 인간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보편적인 이렇게 하나 이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인간 불교라는 게 과연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나 성불 이런 거를 지향하는 불교보다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적게 겪고 여기에서 불국토를 이룰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표에 잘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 4대 사문이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데 이제 성운대사는 그 이분 이념은 이분들도 다 뭐 대륙에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가난한 나라도 구제를 모한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지만은 그걸 구제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포교, 신앙생활 이런 쪽을 굉장히 이제 역점을 뒀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 지도자의 두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도 타이완 불교에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두드러져요. 그리고 이제 성운대사, 불광산사도 가보면은 여러분 가봤습니다만 가보면은 비구니 스님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이 그 지도적인 위치에 다 이렇게 있고 초창기에 그 성운대사 그걸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절이 어려울 때도 비구니 스님 제자들을 일본 유학도 보내고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교 위주 그런 쪽으로 돼 있고 이제 법고산사는 조금 학문적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시베타 이런 거 법고산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스님 자신도 성은법사 자신도 학생이지만은 그런 쪽으로 이제 위주로 나갔고 이제 자제공덕회는 이제 사회복지 그 다음에 중대산사는 타이중에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절은 아마 우리가 전 세계 불교에서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절을 예술적으로 지었잖아요. 예술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유곽 스님이라는 분 신비에 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선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저걸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늘 그런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스님이 오셨으면 여쭤보고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정토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대 산문이 아닌 불교도 많다는 거예요. 이 타이완에 그런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 불교에 아직까지 정보가 자세하게 안 전해져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윤소희 교수님 자주 다니는 성선사라든가 지금 소개받는 이 정토원이라든가 다른 그 4대 산문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틈새를 메우면서 뜻있는 활동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수행생활이라는 점에서 이 타이완 불교 아까 전에 1등 퍼센테이지로 보면 1등인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가톨릭이 1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들이 전쟁 이후에 49년 대륙이 중국화된 이후에 이제 내려와서 타이완에서 정말 노력해서 불교를 저렇게 1등 용지로 만들어놨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그 관념이 타이완에서는 제가자도 채식 생활이에요. 제가자도 시급 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자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우리 불교당 학생들 데리고 2박 3일 법고산사에서 3박 4일이었는데 2박 3일이었으니까 템플스테이를 해본 일이 있는데 스님들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자인지 저 사람들이 제가자인가 스님인가 처음에 우리 다 잘 몰라요. 왜냐면 의례를 할 때 예불을 참여할 때 거기는 아침 조가 저녁 망거를 좀 참여할 때 제가자가 입는 선복이 있어요. 스님복은 아니지만 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법복을 입고 나온 분이 저분이 스님인가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갖추어서 의제가 있다라는 거, 그런 의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특징적이고 계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꼭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정토가 저변에 깔려 있다. 아까 유곽 스님처럼 중대선사의 그런 선종 이런 건 좀 오히려 특이한 주류가 아닌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류는 정토신앙, 연불신. 우리 아까 전에 나무 붓다야 이런 그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타이완에 가면은 수도 없이 아미타불 나오고 수도 없이 저런 음악이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정토도 지금 한국에 타이완 불교의 정토신앙을 받아가지고 정토신앙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분 그런 분들 만나보는데 봉고차 같은데 책을 싣고 다녀요.
그러니까 정토 신앙에 가는 스님들 법문지 경전 이런 거를 이분들이 사서 온 게 아니고 타이완에 그런 그 조직이 있으면 아까 여도 나오는데 무슨 기금회라는 게 있어요. 기금회가 파운데이션 재단인데 문교 기금회 앞에 절이나 불교 단체 이런 문교 기금회 이런 이게 하나의 그 재단 법인이죠. 여기에서 법보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누어줘요. 우리 정무서적 경영하신 분이지만 이서장님 많이 그런 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과연 불교에서 책이라는 게 보급될 때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상적인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법보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이제 타이완 스타일의 그게 이론이 뭐냐면은 그 책이라든가 인터넷을 정상적인 이런 우리가 도서 유통 체제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 아는 사람이 책을 사요. 모르는 사람은 그 책을 읽지는 않아요. 사서 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금회라는 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책을 얻게 될 경우에 이 책이 이 스님의 법문집이 어디까지 이게 유통이 되는지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서점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 범위가 넓어지지 않느냐, 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좀 해봐서 그런 거를 좀 어떨까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두서없이 오늘 뭐 발표가 안 계시고 또 대도교 스님도 우리 선생님도 이게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뭐 두서없이 할 수 없이 이게 조금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스님들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혹시 이 주제로 대만 불교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이 석수 성생 그 스님인데 이분도 네, 그렇지. 스님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럴까 발표할 만한 분을 찾다가 하범대학으로 이게 홍콩이 때 있다가 하범대학으로 가는 진명화 선생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신행이에요. 신행. 불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하고 수행하는 가인데 대부분 불교 전반 개괄적인 걸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저희가 벌써 28차 정도로 세미나를 했는데 거의 80%에서 90%는 우리가 원하는 원고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불자들이 실행하는 게 예를 초하룬날 절에 간다든지 어디 가서 절은 어떻게 하고 보시는 얼마나 내고 주로 어떤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다뤄야 되는데 이게 불교 포괄론을 제출을 하니 우리 여기 지금 강선우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저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동의점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차원이거든요. 이게 근데 아시지만 이런 문화나 신행 문화에 대한 연구자가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런 텍스트 위주나 자료 위주의 이걸 하게 되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그런 연구자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9월달에 쌤이 이제 30차는 빠진 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본토를 다루고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도 중국을 여러 번 가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오늘 몽고도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도 몽고를 보지 못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아직은 조금 서로가 우리의 풍토가 아쉽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수행 위주로 해달라고 청탁은 받았는데 한국 독자들은 대만 불교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설적인 것을 앞에 깔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 얘기는 이미 다 안다고요. 다 아는 얘기를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는 의뢰하시는 우리 번패하시는 어른들도 계시고 실제로 신행생활이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문을 만드는 학자가 아직은 안팎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깥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자가 이제 이런 연구를 그 나라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필드웍을 해야 된다든지 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 재정 이런 비용들이 또 추가로 드니까 당분간은 조금 막 그 불만족스럽더라도 자꾸 이런 데라도 자꾸 축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자, 예.
그래서 뭐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첫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독해 주신 우리 왕현임 시장님 위해서 발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현대 몽골 불자의 생활 문교적 신의 양상 이라는 주제로 당국께 김경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김우주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결정으로 가시고 토론자가 이쪽에 앉으면 됩니다. 발표할 때 여기서 하시고 있어요. 여기? 네. 이거 이렇게 폰트가 깨져서 폰트가?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 같이 이렇게 같이 놨다가 이렇게 돌리는 거. 용평대학교도 같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나오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기받은 당국대학교 몽골여행 연구소의 김경나라고 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몽골 불교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학부를 몽골 국립대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당국대학교 몽골학과에서 그러니까 청대 몽골 불교 사원의 교학 시스템에 대해서 했었고 그때 박경준 교수님께서 신사를 또 맡아주시고 그래서 몽골 불교 문화사 그리고 몽골에서는 사원 안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몽골학을 전공을 한다 그러면은 몽골어 해서 몽골이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몽골어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몽골 학자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꼭 몽골에 한번 날씨 좋으실 때 이렇게 가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요, 제가 이게 한 25년 된 사진입니다. 필름 카메라로 찍었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제 그 몽골 국립대 외국인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다시초일링이라는 사원이 늘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불자가 된 게 아니라 연구자이기도 하면서 불자이기도 한데 한국에서 불자가 된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늘 이 모습을 보면서 몽골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저렇게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절에 들렸다가 출근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힘든 유학 생활을 겪으면서 여기 보면은 윤장대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성대 몽골 사람들의 문해율,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또 옛날에는 스님들만 티베트어라던가 전통 몽골어를 읽고 쓰실 줄 알았었고요. 그래서 문해율이 낮은 그 일반 민중들을 위해서 이거를 한번 돌리면은 병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고 여기 이마를 대면서 이렇게 신앙을 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점수가 안 나왔다 어떡하지 시험을 어떻게 하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저도 따라서 돌리고 그래서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심 속 사원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종자승들이 이렇게 초록색 가루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향하고는 좀 다르게 노간주 나무 그리고 이제 허브를 갈아서 요만한 지퍼백에다가 이렇게 나눠드려요 신자분들께. 그러면은 그거를 맞고 뭔가 마음의 안정이 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고 또 어린 아이든 스님이든 할머님이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요게 티베트 문자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다 전통 몽골어로 다시 각인을 해서 이제 또 시주를 갖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뭐 크고 작은 절들이 있는데 가면은 이제 뭐 어디가 아파요, 뭐가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스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모습을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몽골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 몽골인 중에 무종교는 40%이고 나는 종교가 있다 하는 사람이 60% 정도이고요. 그 중에 불교 신자가 80%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인구의 80%가 불교 신자이니까 몽골 사람의 절반은 불교 신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신앙심이 높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무종교라고 하면서 일상 속에서 불교 일행을 늘 수행을 해요. 대부분의 몽골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치면은 설날 전날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공양을 한다던가, 그리고 일생의 뭐 중요한 날들을 다 스님께 찾아가가지고 뭐 태기를 받는다던가, 그리고 장례는 거의 99%가 스님에게 의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몽골인답게 산다는 것에 어떻게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지 않나. 제가 25년 동안 봐온 몽골 사람들의 어떤 불교에 대한 인식은 이렇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게르라고 하는 가정이 일반 신심의 거점이라고 한다면은 불교 사원이라고 한다면은 공적인 정화, 그리고 뭐 시집을 잘 갈 수 있을까요? 그런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는 스님들도 처방을 해주고 따라가는 그런 상담소이자 처방의 장.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디지털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생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와 조르하이라고 하는 몽골 불교식 정성역법이 있어요. 요게 이제 내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몽골 불교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 좀 간략하게 좀 이해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6세기 중반부터 1924년 이때까지는 사실상 몽골이 불교 국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달라이 라마 룬자라고 하는 그 달라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몽골어에서 나온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몽골은 내륙 국가라서 바다가 없거든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바다와 같이 깊고 심오한 그런 지혜를 가진 존자라는 의미에서 몽골의 알칸칸이 티베트 세상 대초에게 그 칭호를 수여를 하고, 티베트에서는 몽골의 알칸칸에게 어떤 정치적 정당성을 트레이드하는 앙화사 회견으로부터 몽골 불교의 한 300여 년의 역사가 지속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청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얼마 안 돼서 사회주의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봉건 착취의 기반이다. 그리고 대숙청이 1년 만에 일어나게 됩니다. 1937년부터 38년까지 몽골 전역에 있는 모든 사원이 파괴가 됐고요. 딱 하나 간단사를 제외를 하고, 당시 승려가 11만이 넘었는데 처형을 하거나 강제 환속을 당하거나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선전용으로 아니다, 우리가 다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간단서만 제한적으로 제기가 되고, 그리고 90년에 다시 이제 자본주의 사회 민주화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동안 비밀리에 혼자서만 혹은 그 집 안에 굉장히 상자 안에다가 요만하게
이렇게 불단을 모셔놨었던 그런 신앙들이 분출이 되면서 다시 복원이 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몽골의 국교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같이 의례를 지내고 모든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교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양립을 해서 공휴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몽골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크리스마스에도 뭐 연말 분위기는 있지만 다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게 이제 국가적인 문화유산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시 20세기에 있었던 어떤 이런 제도 종교의 파괴가 생활 종교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환속한 스님들이 여전히 요 명맥을 이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해왔었고, 이렇게 가정 내 분단 은닉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발각이 되면은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끌려가서 굉장히 고문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중 벽면에 이렇게 모셔놓고 정말로 신심으로 마음으로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환속된 승려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종교가 몽골 땅에 있을 수 없었던 시기에 불상이라던가 경전을 비밀리에 보존을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경전이 전승되었던 부분들, 이런 형태로 192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적 어떤 경전을 읽고 뭐 스님이 듣고 필사를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심이 훨씬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탄압이 사회주의 탄압 때 제거한 게 공간이라던가 어떤 제도적인 것을 파괴를 했지 불신 그 자체를 제거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르 안에 어디다가 숨겼는가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화려한 게르인데요. 요 이제 몽골 게르를 가보시면 무조건 정남향에 이제 문이 있고요. 안쪽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이 상자 안에 판과 판 사이에다가 굉장히 얇고 작은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꺼내서 잠깐 했다가 누가 오면 다 넣고 그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드나드는 곳이고 중간이 화로이고 침대 여기가 이제 주인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기 탱화가 있는 부분이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게르에 들어가시면은 이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현대의 지금 아파트, 울란바토르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사시고 몽골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몽탄 신도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 아파트가 즐비해요. 거기에서 보면은 저 친한 이제 할머님, 저의 몽골 어머님 같은 분인데 제일 좋은 곳의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불단을 차려놓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몽골 불자들의 어떤 가정 내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록달록한 부분은 이게 과자가 아니고요. 버터에다가 색을 입혀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동양물을 올려놓으신 거. 그리고 이게 그냥 그림 같지만은 이 자수를 혼자 다 뜨셔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앞에는 칭기스칸의 얼굴이죠. 이건 지폐인데요. 언제나 이렇게 재물복과 함께 하자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에서 좀 우리나라에서 뭐 평하면 안 좋은데 몽골에서는 북쪽이 언제나 이제 하늘을 향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늘 이렇게 기름 등잔을 올리고 이제 뭔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뜨는 것을 여기 불단에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지금 쓰는 돈인가요? 네네네. 근데 약간 조금 호르하게 나왔는데
비슷하네요. 네. 한 우리나라 집회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발표문에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제 설날 금은날에 불을 밝혀놓고 잠을 자면은 뭐 눈썹 샌다 뭐 이런 곡이 있었던 것처럼 몽골에서는 발달람 공연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불교와 몽골의 샤머니즘과 그리고 유목 문화가 다 이렇게 레이어가 겹쳐져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게 손님이 모르는 사람이던 부모의 원수던 초원에서는 손님이 오셨으면은 내가 먹을 것을 꺼내어서라도 다른 옆집에서 빌려와서라도 환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해서 금음날에 새해가 되기 직전 날 신령이 지상을 순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몽골은 그냥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여기 담나귀 이렇게 있죠. 여기 밑에 있는 담나귀 얘를 타고 다니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 곳을 다니다가 목이 마를 테니까 얼음 3조각 이렇게 현관 앞에다가 내어놓고 옆에다가 건초를 이렇게 두면은 잘 왔다 가신다. 그리고 목을 축이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게 몽골 불교와 샤머니즘과 유목 문화가 다 같이 기층적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양상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가정을 순회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깨끗한 얼음으로 그리고 좋은 건초를 잘 놓아주어야 우리 이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을 잘 넘어간다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공간 사원으로 넘어가면요. 사원과 일상을 잇는 회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아까 실제로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 진행을 하는가 제가 직접 요거는 2015년에 영수증을 보시면 2015년에 평나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졸이라고 하는 기름 등잔이 있습니다. 이거를 1리터를 고시를 하면은 며칠을 타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서 2개를 냈었거든요. 당시에. 좋은 논문 잘 쓰게 해주십시오. 시집가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둘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친구와 함께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빌고 그랬었는데 이거 보면은 큰 사원에는 ATM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뽑아서 여기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으면 조르하이치라고 해서 스님들께서 다 몽골 점성술 영법을 배우셔서 해길이라던가 시집을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니 사람을 만나야지. 뭐 그런 거 말고 언제 뭐뭐뭐를 하면은 더 좋은 인연이 빨리 올 것이다. 뭐 그런 거라던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느 방향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 보아라.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감로술 그리고 아까 이제 허브 있잖아요. 노간주 나무로 갈아서 만든 그런 것들을 정화용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무료로 다 드리는 그런 장소. 그래서 일상과 정화와 사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원 안에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 등잔을 태웠었는데 이제 뭐 내가 너무 다쳤어 무슨 사고가 나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지만은 가피도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뢰서를 씁니다. 스님한테 몇 년생이 82년 1월 30일 김경라 있고요. 몽골어로 그러면은 너 지금 누워주가 필요한 것 같아 꼭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독송을 해주시고 저 근데 모레 한국에 가는데 괜찮아 스님 어디에나 계신다 독송을 해주시고 가족이라던가 혹은 돌아가신 분 명의도 가능하고 오면서 디지털화가 된 거는 코로나를 시작을 하면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대면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플이나 이제 메시지라던가 그런 거를 시작을 하면은 접수되었습니다. 작성하고 정화하고 이제 그 다음날 사시 앱을 때 가정 회양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중요한 날이면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일리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참이라고 하는 불교 의례가 있어요. 가명극 형식의 불교 의례인데 종교적이면서 예술적이면서 민중 페스티벌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움직을 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쁜 게 다 사라지고 복을 얻는다라고 해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막 앞에 가려고 그렇게 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무시무시한 탈을 이렇게 스님들이 쓰시고 하는데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요런 참 같은 경우에 티베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네로아시아 불교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몽골 로컬라이즈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포대화상이라던가 흰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탕을 막 뿌려주세요. 사탕 얻으면은 재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사원 밖으로 이제 이 동양단을 끌고 나와요. 그러면 그 버터로 만든 제단을 가지고 나와서 태웁니다. 여기서는 지금 작게 나왔는데 화면 타오르는 연기가 거의 무슨 5층, 6층 높이까지 막 타올라요. 거기다가 소원도 쓰고 나에게서 나갔으면 하는 나쁜 것도 쓰고 그래서 막 던지면 장관을 이루는데 저도 그때 썼던 것 같아요. 국가고시 통과해 주세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이렇게 많은 몽골 사람들이 참하는 날을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몽골 의례역에서는 처음에 부처님 오신 날이 4번이라는 거예요. 몽골 스님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우리나라의 개념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탄생, 이제 성도 열반 통합 기념 이런 게 남방하고 조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흐 루이칭 오토르라고 하는데 숙청 직전에서는 여기서 우르가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울란바타르를 얘기를 하고요. 사원에서 623건의 연례 이식이 있었다는 게 사실상 1년에 매일 어디선가 하고 있다는 2번 이상 이런 연례 이식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제 카운트를 해보면은 얼마나 융성했었던 불교 국가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부활을 해서 공적인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점은 또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작년일 거예요. 그래서 칭기스칸 광장에서부터 간단 사원까지 거의 1000여 명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이제 대숙청 이전에 그런 어떤 역사적 지층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몽골의 불자들이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시위도 많고 우리나라의 연등회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몽골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굉장히 큰 행사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어떤 이런 외교의 장으로서도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르하이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조르하이라고 하는 게 몽골 불교 사원 안에서 있는 역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티베트 그리고 중국의 이제 오행론, 인도 점성학에다가 몽골에서의 유목적 시간관이 다 블렌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그 이전에도 물론 조르하이가 있기는 했었지만은 티베트 불교가 몽골 불교에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체제 전환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 35년, 6년 이렇게 되었지만은 몽골 경제가 굉장히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하고 또 맹신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료 서비스가 정착이 되고 또 상업적인 교환, 나의 불안함을 스님께 이렇게 상담을 받고 처방을 받고 이제 뭐 괜찮아지겠지라는 어떤 심리적 안정과 함께 종교적으로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원에 혹은 스님께 보시를 한다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티아사의 종교 상품화하고 유사하지만은 또 몽골만의 좀 전통적인 지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장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성명학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화가 약한 아이다. 만약에 태어나는데 사주가 그러면은 태양, 불 이런 이름이 다 지어주고요. 수가 너무 넘치는 아이다. 그래서 목으로 조금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목성, 목성의 아이 뭐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제 몽골 이름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 뭐 어떤 태어난 그 불균형을 교정을 해준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사회주의 시절에도 뭐 어떻게 타파할 수 없었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결혼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뭐 궁합이 뭐 나빠서 헤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게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몽골에서는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헤어져라 이게 아니라 보르만 구렘이라고 하는 이런 뭐 능엄경 그리고 준재경 반야신경을 언제 복종을 하고 기도를 하고 너희 둘이 사랑을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그런 교정 가능한 진단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식만큼 중요한 게 양가의 며느리 맞이, 사실상 상견례 날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정말 추운 영하 30도, 40도 날인데 스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면은 가서 이제 만나는 그런 진풍경도 볼 수가 있고 이것만은 타협하지 않는 몽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질병과 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지요. 근데 그 치료가 더 좋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병전을 독송해주는 처방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병원 진료하고 사원 상담을 병행하는 게 몽골 50대 이상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배타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장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친한 분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장례는 정말 전적으로 100% 몽골 스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시신이 어느 쪽으로 반드시 뭐 어느 쪽을 머리로 향해 가지고 나가야 한다. 시신을 반드시 붉은 철로 감싸서 언제 몇 시에 어떻게 이제 넣어드려야 된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도를 하시고 그리고 49제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리고 조문객에게 비누하고 성냥을 나중에 나누어 주는데요. 보시기도 하고 손을 씻고 이제 성냥으로 불을 태워서 정화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조르하이가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맹목적이다라고 할 만큼 강해졌는가라고 본다면은 사실 이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몽골에서 사회주의는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었고요. 러시아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었던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라고 했었던 거에 70년 동안 되게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시장 경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뭐 적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불가능에 대한 불안을 심리적으로 완화시키려는 그리고 희망을 가지려는 거에서 더 강화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어떤 스님한테 갔더니 진짜 영험하다. 그 스님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다 맞더라.
라고 했더니 그게 이제 시장의 경쟁력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르하이와 그리고 이제 아까 기름 분잔 태우고 그런 것들이 사실 몽골 대부분의 사원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력으로 시장 경쟁력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도시의 이중 구조이다. 그래서 스님과 신자의 신뢰가 전제가 되었을 때 내가 뭐 얼마 드렸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주셔야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공양을 드리고 나는 스님께 혹은 부처님께 가피를 받는 자 그런 이제 기층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확산 이렇게 있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간단사의 어플이고요. 왼쪽이 다시초일링 히트의 어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농 온숄라크 그래서 경전을 읽어주시는 것에 대한 뭐 주문 이렇게 어플 딱 들어가면은 나한테 필요할 것 같은 여기 맨 위에 금강경이 있고요. 쭉 내려가면 거의 몇백 개의 어떤 만트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다시초일링 히트 이 사원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내가 도시를 드리고 싶은 만큼 하고 송금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은 간단사는 굉장히 부자절이거든요. 보면 9,500 투구리 뭐 얼마 그리고 몇만 원 이렇게 정찰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금을 하면은 카드 결제도 되게끔 그래서 굉장히 생활 보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꼭 내가 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아프다는데 그 아들 이름을 대신 적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르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을 몽골식 불교 역으로 이렇게 서비스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자정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하고 부처님 뜻을 따르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와 이렇게 기복적이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정의 이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또 부적 같은 거를 우리나라보다 몽골에서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금전거래 유통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고액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대문화가 되고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떤 권위의 해체보다는 이제 옛날 스님들의 권위의 현대적 재배치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내가 이제 뭐 보식을 만약에 10,000원을 보냈다라고 해서 사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 주말에 가야지 이런 상호 보완적인 모습을 대부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굉장히 끔찍한 탄압을 당했지만은 이제 공적인 제도에서 각각의 집 안에 사적인 실천을 이동시켜서 생활 중조성이 오히려 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과 사원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신행회로 그리고 조르하이라고 불리는 몽골식 불교 점성술이 불안한 사회에서 삶의 의사결정을 구조화하는 어떤 나침반으로 역할로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신행의 어떤 이런 간편성이 전통을 해치지 않고 유통 경로의 일반화를 모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 틀론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고요. 제 손입니다. 이거 하나씩 가족들, 엄마, 동생 이렇게 다 올렸던 모습인데요. 그래서 지금 몽골 불교의 생명력은 어떤 교리로서의 정합성, 어떤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그것보다는 정말 생활화된 내가 착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을 돕고 부처님 말씀을 쉽게 따르는 그런 어떤 이런 등불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몽골 불자들의 보편적인 양상 같습니다. 실례인가요?
실내에 있는 예, 요거는 그 이제 사원 안에 등불만 올리는 이제 칸이 따로 있습니다. 1인 돈 하나에 한 사람씩.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이성훈 쌤이 그동안의 발표자들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는데 아마 이 김경락 쌤 몽골 발표에 대해서 만족하시죠? 네,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행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대단히 그 현지에서 오래 공부하셨고 오래 조사하신 분 그래답게 좋은 정보고 대단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우주 선생님 논평을 좀 해주시면 김우주 선생님께서 논평을 부탁합니다. 스님이세요? 아니 옆에 같이 나와요. 그 스님 이름을 본명을 성명을 해가지고 성명 스님. 아 죄송합니다. 성명 스님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몽골 국자의 생활 경제적 신용 양상에 대해서 논평을 하게 된 성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몽골은 굉장히 조금 생소하고, 네, 사실 불교 역사 철학도 전공했지만 원 간섭기 시대, 그때가 저는 마지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남아 있는 많은 말들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마누라라든지 무슨 치, 벼슬아치,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것들도 다 몽고 말이라고 하고, 많은 문화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왜 이렇게 생소하지? 네, 낯설지 이런 거를 느꼈는데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글을 보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네, 마치 한번 이렇게 답사를 갔다 온 것처럼 네,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칭찬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논평문을 보내드렸었는데요. 네,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질문만 네 가지 정도로 드렸었어요. 질문을 제가 드렸었는데, 네. 조르하이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네, 불교적이지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신도는 민간 신앙과 많이 결합한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변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르하이를 불교 신행이라고 과연 분류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 그 환속한 스님들의 네트워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환속한 사람이 이것을 조르하이와 같은 체계를 밖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불교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약간 고민이 좀 되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탄압에 대한 역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제도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좀 밀려났던 그 민간들이 다시 이렇게 불교를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 문화를 꽃피우고 하는 것들은 몽골에서도 볼 수 있지만 뭐 여러 나라의 종교, 뭐 가톨릭도 그렇고 우리 불교도 특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몽골은 좀 특별한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승려 업글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확 그냥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요. 그리고 그 탄압
전후에 이제 스님들이 인도나 티베트로 몽골 출신 스님들이 게이시에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귀국해서 교학의 질적인 수준도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게 새로운 변화의 시도인지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자정의 노력들도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복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대 간에 조부모, 손자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어져 왔다고 했는데 이게 그 실행이 요즘에 20, 30대, 10대 이렇게는 그 조르하이를 특히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떻게 다른지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좋은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청대부터 근대까지를 늘 연구를 하고 이제 이성훈 교수님께서 이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면 좋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거 쓰면 되겠다 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밀도가 좀 없이 좀 거칠게 쓰게 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너무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르하이의 불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미처 담지 못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르하이를 제가 생각했을 때 불교적인 신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근거를 뽑자면은 제도적인 맥락입니다. 사실 조르하이는 17세기 이후에 몽골 불교 사원의 학당, 그러니까 다찬이라고 하는 학당 체계 안에서 정식으로 교육 전승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담을 수행하는 주체는 사원에 소속된 승려이고요. 그리고 조르하이 상담의 결과는 경전 독송을 해주는 처방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특정 불보살에 대한 기도라는 이런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자의 의미 부여인데요. 몽골 사람들은 조르하이 상담을 우리 전 보러 간다, 파주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스님께 여쭈러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적인 공간, 사원에서 그리고 불교적인 권위자, 스님에 의해서 불교적인 처방으로 귀결이 되는 거는 이거는 신행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원 밖에 세속 전술사도 있고 한속을 한 그냥 노스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게 몽골 스님들이 계산하는 그 점성술하고 체계가 조금 다르고 물론 점술사도 아까 그 점을 보는 사람들도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아니면은 불교적인 맥락하고 다르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우에는 불교 신행으로서의 맥락은 탈락하고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몽골 불교 협회, 그러니까 종단에서 무자격 신녀의 조르하이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 너무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미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조선의 수녀 업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조선의 업불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거쳤다면은 아까 강조를 드렸다시피 몽골의 경우에는 1년 만에 이루어지고 다 파괴가 된 후에 70년 동안 이어진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사찰이 다 없어지면서 그럼 내가 신앙했던 부처님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개개인의 개인적인 공간 그리고 누가 찾지 못하는 숨기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아까 호이모르라고 했었던 작은 불단이 피난처가 각각의 개인의 계르로 된 게 일단 어떤 정주문화에서는 조금 나타나기 어려운 양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를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좀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압 전후의 질적 차이인데요. 교학이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티베트에서 대부분의 이제 스탠다드한 교학이 몽골로 와서 몽골화가 물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출한 대단한 고생도 계셨고 그랬는데 이 70년의 단절로 정말 많이 약화가 되었고요. 저 지금 다시 새로 재작년에 우리나라로 치면 총무원장 계시죠. 젊은 분이 이제 되시기도 했는데 아직 사회주의 이전으로 그만큼 회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개개인의 승려가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본인이 이제 법을 터득하고 오는 수준에서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한 그런 거라서 몽골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펀드를 지원을 받아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전만큼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복 신앙의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학 전통이 약화된 그 빈 자리를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의뢰라던가 조경아의 상담이라던가 그런 기복적 실천이 사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화와 디지털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저는 이제 어떤 사원이라는 공간과 그리고 개인의 집에서 이렇게 모시는 불당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전의 옛날의 불심에 비하면은 좀 많이 가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 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조부모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는 교류하이를 정말 절대적으로 의심 없이 수용을 다 하는 반면에 20, 30대 MG, 그러니까 몽골 동생들 보면은 필요할 때, 남자친구 헤어졌어. 남자친구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것들도 스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결혼 태길이라던가 상장례 이런 거는 모든 국민, 거의 대부분의 몽골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만 가는, 그리고 필요할 때 쓰는 도구 같이 이제 약간 실용적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술 구성 이런 게 아직 좀 거친데 스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꼼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향후 투고본 수정에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에 좋은 대답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스님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질문이요. 예, 스님. 티베트에서 그 몽골 불교와 전쟁을 이렇게 들었는데 몇 년도에 그 티베트에서 불교가 몽골로 들어간 몇 년도에 되셨나요? 그거를 2차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칭기스칸이 13세기에 몽골 제국을 건설을 했을 때 그때 한번 티베트에서 몽골로 1차 전교가 됩니다. 당시에 하스파라는 이제 국사라고 하죠. 국사가 와서 몽골의 문자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칭기스칸부터 원나라가 멸망을 할 때까지 사실상 황실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하지만 황실에만 머물고 일반 민중들은 대부분 자연신, 하늘신이라던가 샤머니즘 그렇게 이제 신앙을 했었던 좀 한계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16세기 초반에 최남교와 알탄 간의 앙화사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중반에 다시 한번 이제 티베트에서 몽골로 정교가 되는데 그 기반에는 사실 청나라가 몽골을 이제 좀 손쉽게 다스리고자 한 그런 정치적인 게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그것이 없었다면은 몽골 전역에 그렇게 많은 승려와 그렇게 많은 사원이 있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정교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또 지금의 몽골 불자들이 고르캉이라고 하는 불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가 흐르고 있다, 유불교 문화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은 몽골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재채기를 이렇게 하면은요 고르카와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들이라고 모든 불교 사람들이 모든 몽골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 기저에 몽골 불교가 이제 흐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한국 사람 청년은 결혼을 해놓은 걸 많이 하는데 결혼 네. 어디 몇 프로나 정도나 결혼을 하나요? 결혼은 제가 그 통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결혼을 많이 하고 훨씬 일찍 하고 결혼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일정 때 한국 성녀하고 결혼하는 사회적. 예. 스님들 고기 다 드시고요. 그리고 물론 결혼 안 하시는 스님들도 많지만은 결혼을 해서 아기 낳고 그 아기도 이제 스님으로 키우시는 그런 분들도 제 주변에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후가 너무 춥고 그러다 보니까 채식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유목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한 달에 며칠간은 흰 음식 유제품이라던가 이제 비건으로만 이렇게 채식으로만 이렇게 하시고 동양을 올리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도 큰 종파가 4개가 있는 거 나오니까 한 종파에서는 결혼해요. 세종만 아니고 한 종파에 결혼했는데 이 종파에 상당히 제일 가는 고생이 지금 현재 달라이남한테 와가지고 나는 결혼하기 싫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 전통이 결혼하니까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결혼했다 소리를 인도스님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하는 종파만 아주 티베트로 갔나 봐. 결혼하는 거 홍수민을 보면은 세계 종파는 결혼 안 하거든요. 티베트에서는 그러신 것 같고 사실 몽골 불교의 지금 한 90%는 겔룩바 달라이동 아마 조사께서 계신 겔룩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닉마파 까비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겔룩바 스님이라고 해서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결혼을 꼭 하지 말아야 된다. 개인의 스님 개인의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게 불교를 비방을 안 하면서 모르는데 청나라 말기까지 결혼하면 처녀가 처자를 그 승려하고 첫째가 하야 행마기를 하고 떼어온다고 해서 그 봉습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사실 그거는 오늘 주제가 너무 머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몽골 근데 그 엇불이 중국 문화혁명하고 연관이 뭐 있나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거 훨씬 뒤죠. 문화혁명은 좀 길고 몽골 이거는 또 조금 지나가는 이야기긴 한데 사실 20세기 초반에 몽골의 사원이 너무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스님들이 식료품 가지고 고리대금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나라 시절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누구나 스님들도 할 수 있지만은 인구에 너무 많은 남자들이 스님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여성들이 미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근처에서 너무 캐주얼한 이런 성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매독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매독일 정도로 너무 심각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단기간에 뭐 그런 사원에 다 이렇게 폐쇄가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사회주의 역할입니다. 그 상담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사람 스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명만 있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문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조르하이를 내가 이제 잘 배워서 이것도 중생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시는 스님이 있고요. 나는 그거 말고 의례 직전에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이쪽으로 가시는 스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배우십니다. 젊은 세대가 좀 불교를 신앙하는 것이 얼마 정도 강한가요? 그냥 뭐 별로 없나요? 그거는 이제 통계로 보는 것과 실제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딱 단답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발표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막
탄압당해서 지하에서 신앙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일본의 에도 시대에 보면은 기독교가 탄압당해가지고 기독교들이 숨어서 그렇게 신앙을 했는데 일본말로 가쿠레 키리스타니라고 숨어 있는 크리스찬. 그 역사가 긴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고 오늘 주제와 결부돼서는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타이완 불교하고 또 이 몽골 불교가 상당히 대비되네요. 그러니까 몽골 불교 얘기 들어보니까 야 타이완 불교는 진짜 그 기복적이지 않구나. 오히려 일본 불교는 정토 진종 말고는 되게 기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하고 상당히 기복적이면서 상업화되어 있는 좀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티베트 불교도 또 몽골의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미치는데 티베트 불교의 주류가 밀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상업화된 기복 불교의 주류는 진원종이라는 밀교 종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몽골 불교하고 보니까 그 대만 불교가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대만 불교는 성원대사 그 불광산사 법당이 굉장히 큰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동대사 같은 그런 정말 우리로 말하면 국보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법당 안에서 뭘 팔아요. 그 부적 같은 것도 팔고 무슨 뭐 염주도 팔고 어머나 다 팔고 그러는데 또 우리나라도 뭐 솔직히 스님들 계시지만 어떤 법당에서는 하수보세요 하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문대사는 법당에서는 일체 돈이 이거나 안 된다, 돈으로 관계된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부 다 바깥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기복성 같은 거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늘 느끼기를 이 대만 분들의 이게 정말 국민성이라 그럴까 민족성이 원래 그런가 아니면 스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면은 교학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몽골 불교가 현재 현재 그러니까 거기는 이 타이완 불교는 실제로 그 일본과 더불어 세계 정상급의 불교 교학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불교학자들 출세한 분들, 국제적인 분들 많고 성어묵사 같은 분도 그렇고 뭐 원래 그렇고 그래서 뭐 벚꽃산사나 또는 뭐 불광산사나 전반적으로 이게 불교 교학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그 기복화되고 상업화되는 거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너무 거칠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대단하신 스님들도 많고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나라라던가 아니면 뭐 대만이라던가 그런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단절된 이후에 다시 재건을 하다 보니까 끊긴 명맥을 한 번에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게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좀 몽골 불교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학교에도 몽골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경우 있습니다. 예, 젠벨 스님께서 계시고 하고 가죠. 앞으로 우리나라하고 많은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경라 교수님 그 가교 역할을 좀 충실해 주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4분 발표 중에 이제 절반을 했으니까 약 지금 2시 46분인데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